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논리력 성장을 위한 학습을 할 때 좋은 교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설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들이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의 글이 A급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니죠.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들의 글이 A급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과도한 기대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산출한 대통령 연설문은 우리가 논리적인 학습을 할 때 좋은 교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청와대 공무원의 글이 A급이 아닐 때도 있죠. 그러면은 또 어떻습니까? 3인행에 필요아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좋으면 좋은 교재로, 좋지 못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교재로 그렇게 삼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2017년 12월 5일 대통령의 기념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은 제19대 보궐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런 보궐 대통령이죠. 12월 5일에 대통령의 기념사는 무역의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념사였습니다. 무역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수출의 날로 기리던 것을 그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수출의 날이라고 하면 그날 무엇을 기리는지 우리가 다른 설명이 없이도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수출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국가적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념일을 만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무역의 날이다. 그러면 무역의 날에는 무역을 장려하기 위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해를 하면 바른 뜻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군요. 무역에는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해서 무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역의 날에는 수입도 장려하고 수출도 장려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야 하겠죠. 결국 무역은 수입 플러스 수출이다. 그러면 이 무역의 날, 이름은 수출의 날에서 무역의 날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수입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결국 그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무역의 날에도 역시 장려하는 것은 수출이고 기리는 것은 수출 실적이고 이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12월 5일 무역의 날에는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한 그러한 그 국민에게 뭐 기업인이 됐든 그러한 국민에게 상을 주고 또 우리가 다음 해에는 더 수출을 많이 하자 이렇게 뜻을 모으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념사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국민과 근로자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 국민은 대체로 근로를 합니다. 대체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죠. 나름대로 자신의 그 생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돈을 벌어야 그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 보수로 돈을 받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합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하는가? 몇 가지 예를 들면 흔한 말로 사장이 있죠. 사장은 경영 전문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품을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운영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까지 하는 것이다 하는 면에서 경영 전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잘 하는, 거기에 재능이 있는 그러한 그 교육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직업 축구 선수는 운동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 노무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동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행정 업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자라든지 아주 특별하게 그 고난이도의, 고도의 그 지적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은 전 국민이 각자 자신의 그 소질에 따라서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인 모든 국민은 이러한 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로자인 국민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일정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의 대가로 돈을 받고 이것이 한 집안의 경우 가게에서 그 벌어들인 돈을 가계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국민은 근로자인 국민과 근로자가 아닌 국민이 있다. 그러면 근로자는 국민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겹쳐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를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 그 다음에 기업인과 노동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 그리고 국민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 이외에 기업인과 노동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인과 노동자도 국민이 아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식의 분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한 명,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기업인과 노동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최소한 전체 국민의 숫자가 딱 5천만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5천만 1명이 된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기업인과 노동자를 국민 밖에다 두었기 때문에 기업인과 노동자 숫자가 거기에 더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복잡합니까?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하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기업인과 노동자를 분리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속에 이 기업인과 노동자가 들어가지 않는 아주 특이한 그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생산 현장과 세계 시장 곳곳에서, 그러면 우선 여기서 살펴보죠. 국내 생산 현장입니다. 그러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계 시장 곳곳에서, 그러면 생산 현장과 세계 시장이 다르기는 한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지는 특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좀 더 들어봐야 하겠죠.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슬땀을 흘린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할 수 있죠. 구슬땀을 흘린 기업인은 생산 현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 곳곳에서 일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은 국내 생산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순서가 국내 생산 현장이 A, 세계 시장 곳곳에서가 B라고 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말도 A와 B의 순서로 와야 읽는 사람이 글을 읽을 때 편하고 또 말을 듣는 사람이 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는 문장은 구슬땀을 흘린 노동자 여러분과 기업인, 순서가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순서가 물 흐르듯이 이어져 있어야만 그것이 말이든 글이든 듣고 읽는 사람이 편하고 또 의사 전달이 잘 됩니다. 이것이 문장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처럼 가위표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서술을 하게 되면 이것을 꼬인 문장이라고 하고, 이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잘못된 문장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같은 논리로 그 분수를 오래 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숫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그 머리를 개운하게 하는 데는 더 좋다고 하죠. 바로 그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념사 내용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바로 앞에서 보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과 바로 이 기업인과 노동자를 분리시키고 있는 그 사고의 단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그랬으니까 온 국민 플러스 1. 여기에서 1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죠. 함께라고 한 것은 대통령인 내가 함께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박수를 치는 사람은 온 국민하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박수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기업인과 그 노동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단순 노무를 하는 그러한 직업군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지금 이것이 생산 현장이고 수출과 관련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단순 노무 쪽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수를 치는 모든 국민과 대통령 한 명, 박수를 받는 이 사람들을 합하면 5천만이 훨씬 넘겠죠. 기업인과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다. 왜냐하면 박수를 치는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받는 것은 좀 그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게다가 그냥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치게 되면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되지요. 정말 이러다가는 정신과 의사가 의자를 권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아도 그 온 국민하고 기업인과 노동자를 분리하고 있어서 혹시 온 국민이 5천만이라면 기업인과 노동자의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 만일 이들은 특별한 국민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온 국민은 5천만이 아니다. 그가 온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항상 5천만보다 적다. 온 국민에서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존재한다. 이러한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기념사를 살펴보죠.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조적인 문제인가? 저성장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구조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저성장 상태였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성장도 대통령이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양극화라는 것은 구조적 문제다. 양극화가 어떤 발생한 상황, 그런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 과거 그 경제공황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시대에는 뉴딜 정책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경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아무도 과거의 뉴딜 정책을 할 때 그때의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구조적 문제다 하게 되면 방법이 바뀌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구조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복잡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주 간단하게 저성장도 구조적 문제고 양극화도 구조적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도 아주 긴 시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대통령도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구조적 문제니까 저성장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경제가 성장해도 이랬습니다. 그러면 저성장과 지금 이야기하는 경제가 성장해도 라는 것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동치라면 결국은 성장했다는 게 저성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성장일 때 일자리가 별로 생기지 않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큰 문제인가. 원래 저성장이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 생활도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죠.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이야기가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서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성장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때의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구조적인 문제로서의 저성장, 그리고 일자리도 생기지 않고 국민 생활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 성장, 그리고 이번에 그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서 성장이 가로막힌 것의 관계,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가 대통령 자신은 그것이 양극화 때문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저성장 때문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 구조 때문이라는 것인지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면 결국 구조적 문제다 하는 뜻이라고 풀이를 해야 하겠죠. 그러면 저성장과 양극화도 구조적 문제구나.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잘못돼서 저성장이 상태가 되고 그래서 양극화도 발생하고 대통령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우리가 그의 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하겠구나. 그리고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을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해야 하겠죠. 이제 우리 무역 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정책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가 아니라 정책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구조를 바꿔야 하죠. 그런데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무역 정책도 바꾸겠다. 그러면은 이 구조가 사람 중심 경제다 이런 것이죠.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점점 더 어려운 쪽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죠. 그래서 무역정책이 변화하는데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정책이 포용적인 성장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것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한 단체가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1000m를 완주해야 합니다. 달리기를 해서.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팀에게 상을 줄 것이냐, 낙오자가 없이 다 들어오는 팀에게 상을 줄 것이냐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오자를 챙기면서 낙오자가 없게 들어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아마도 빨리 들어오는 달리기 실력을 보이는 팀을 뽑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량이 좋아서 낙오자가 없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완주를 하는 그러한 팀이 우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낙오자가 많으니까 늦게 들어오더라도 낙오되는 사람을 버리지 말고 챙겨서 들어오자 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경쟁의 세계에서 이미 그 경기장을 벗어난 이야기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승리가 아니라 생존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곳은 무역의 날 행사죠. 그래서 무역, 즉 수출을 많이 한 그런 기업에게 상을 주고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하는 자리인데,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오늘 금탑 산업훈장을 받는 기업은 반성해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등하는 그러니까 은탑 훈장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 2등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되돌아보고 손잡고 간 것이 아니고 자기만 전력을 다해서 이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탐욕스럽게 수출을 많이 한 것이 되고, 그리고 포용적인 면은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풀이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랬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기술적으로 우수해서 10사람이 1억 달러만큼 수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자리는 10자리밖에 없죠. 그런데 수출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1억 명이 1억 달러만큼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자리가 1억짜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자는 뜻은 알겠는데 그것이 목표하는 게 양적인 성장이 아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중요한 것은 포용적인 성장이다. 그러면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도와주고 작은 기업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는 좋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라는 것은 아주 첨예하게 경쟁을 하는 그러한 세계이죠. 그런데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도와서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해서 그 상품을 수출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수출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하는 산업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수출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그렇게 바꿔 나가겠다 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 걱정이 되는 것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할 때 이 일자리의 효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기념사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전체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354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 4천 개, 불과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시스템에다가 이번에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미 이러한 시스템은 많이 갖춰져 있죠. 그런데 기업 형편에 맞는 그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이어 발굴에서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돕겠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어를 발굴하고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는 이러한 일들은 기업에서 하기 싫은 일은 아니죠. 처음에 계약을 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기업 운용 활동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해주겠다. 남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신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이 남의 기업 활동을 대신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무원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아무리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수출하는 그러한 기업의 기업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얼만큼 생산을 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일이기 때문에 그가 전문가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그들의 그 회사가 작고 또 거래하는 액수가 작고 해서 공무원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솔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렇게 볼품없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공무원을 아주 유능하고 만능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자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44만 6천 개 기업이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 9만 4천 개 기업만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은 의욕 과잉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많은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97.3% 그렇게 많은 기업이 왜 수출을 하지 않을까? 하지 않는 데에는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상을 밝힐 때에는 먼저 실태조사를 더 정확히 하고 그리고 그 기업가들이 앞으로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들의 의사를 1차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만일 이 많은 기업 중에 상당수가 그 생산해낸 그 상품이 수출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실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정부가 이렇게까지 관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얘기는 해두고
기업 측에서, 이 작은 기업 측에서 도움을 요청해 오면 그때 가서 보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효과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별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부가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수출 산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어떤 힘에 맞서서 그것을 막고 버티는 것을 뜻하지요. 대응은 협력을 한다든지 하나가 된다든지 하는 것과는 그 힘의 방향이 정반대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 한국의 산업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 가운데 하나일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산업으로 4차 산업에 대응을 하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되 수출 산업을 고도화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4차 산업이 1, 2, 3차 산업과 경쟁을 하는지 하는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력 수출 산업에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 인공지능 AI 같은 기술을 정부가 이걸 적용해서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정부가 하겠다. 기업을 정부가 운영하겠다. 일단 말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수준의 산업으로 AI의 기술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인공지능 AI의 산업에서도 기계적인 측면만을 우리가 담당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가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정부가 육성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 자금도 정부가 부담하겠다 하는 뜻이겠죠. 차세대 반도체 OLED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차세대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 OLED는 O가 아니고 Q자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즉 QLED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 공장의 확대도 이야기했는데 이 스마트 공장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가 없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2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시 정부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정부가 다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문재인식 화법, 여기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도와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 보고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통대기업과 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와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정부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너는 대기업 등을 가리키죠. 그래서 앞에서 수많은 약속을 다 정부가 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 대기업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는 다시 안색을 바꿉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정부가 길을 열겠습니다. 뒤로는 대기업 네가 해라 이래 놓고서 저와 정부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와 정부가 곧 대기업인 것입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저와 정부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기념사 이 부분은 조금 그야말로 국내를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우리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한 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그리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간단히 말하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하는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 이랬는데 특정 지역의 수출이 편중되면 나쁜 것일까요? 편식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편중됐다. 중국 인구가 13억입니다. 인도에 편중됐다. 인도 인구가 14억이죠. 그렇다면 편중된 수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편중되었기 때문에 다변화할 필요도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수출 편중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주 큰 중국이 1대1로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같이 손을 잡고 있기도 하고 인도 퍼시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진핑 주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벅찬 상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1대1로와 인도 퍼시픽을 피해서 틈새 전략을 펴는 것이다. 그런 것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의 그 아랫자락에 해당되는 아세안 이쪽에 가서 말을 붙이면서 우리하고 같이 신남방 정책을 하자. 그리고 지금은 얌전히 있는 러시아와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곳에 가서 신북방 정책을 하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1대1로와 인도 퍼시픽 사이의 그 좁은 협곡을 통해서 한번
독자적인 길을 펴보자. 이러한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요새 걸핏하면 마치 자기 자신이 이 새 시대를 여는 시진핑과 비슷한, 트럼프와 비슷한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신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들이 가지 않는 북쪽 변방을 찾아다니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조용히 있는 러시아, 그 러시아는 그 자체가 사나운 호랑이죠. 게다가 이제 신남방 정책, 그것은 빈곤한 아시아 제3세계를 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러한 나라들의 지도자를 국빈으로 초대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신남방 정책의 대상인 그 지역들은 대부분 중국과 미국에게 이미 장악된 그러한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틈새 전략, 그것은 좋은 시장을 다 버리고 바다로 그리고 그 춥고 얼어붙은 극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되면 아주 더 넓은 우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 예측 불허인 그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이 무역의 날 기념사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그 능력이 부족한 문재인 대통령이 고생하는, 그리고 스스로 하는 말 속에서 자신의 말이 서로 충돌하고 꼬이고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면 삶이 고달프죠.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에게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면 옛말에는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사람의 생명은 어찌됐든 그렇게 쉽게 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의 상황에서 등을 돌리고 움츠리고 계속 요리조리 몸을 피하다가 결국은 등을 돌린 채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패배자가 되지 말고 돌아서서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면으로 대결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등을 돌리고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에게서 담대하게, 걸핏하면 담대하게 그러한 이야기만큼은 듣고 싶지 않군요. 이것은 국민들의 뜻도 같을 겁니다. 설령 한두 번 주먹도 날리지 못하고 패배할지라도 정면 대결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